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계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통합 사회나 아니면 중학교 때도 배운 개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면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양이 생각보다 조금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뒤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다만 우리 인문 지리가 그렇듯 어려운 문제들은 자료를 제시하는 게 조금 복잡하거나 또는 이제 해석하는 게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문제를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면 해결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자, 세계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세계의 인구 성장. 자, 세계 인구 변화와 성장. 세계 인구는 1800년 경에는 고작 10억 명 정도였지만 2017년 현재에는 75억 명 정도로 굉장히 급증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100억 명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세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읽어보면 뻔한 내용인데, 산업혁명 이후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공공위생 시설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여러분들 상식에서 결정적인 거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결정적인 거 한 가지를 꼽자면 수세식 화장실이 공공위생이라 그럴까요? 수세식 변기, 이게 발명이 된 뒤로 인류의 위생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이힐 있죠? 굽이 되게 높은 신발, 그게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죠? 과거 유럽에서는 이렇게 집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물들을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다 보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세식 변기야말로 인류의 수명 증가,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상식에서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부양력의 증대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람은 먹고 살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 같은 게 있어야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식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800년경에 10억 명이었고 오늘날 이렇게 75억 명까지 늘어난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식량 생산량이 급증해서 그래요. 자, 이것도 역시 상식에서 알아두세요. 1900년대 초반에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돼요. 화학 비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합성해가지고 화학 비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발명된 이후로, 이게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정말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다. 그 다음 세계 인구 성장 경향을 보면 최근에는 선진국은 인구 증가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분명히 선진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이제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쵸?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물론 여러분 정리할 게 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계 지리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정리해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여기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물론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자꾸 보다가 이게 익숙해진 거랑은 좀 다르니까. 자,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거랑 비슷할 거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먼저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무려 45억 명. 그 중에 중국 14억 명, 인도 13억 명, 두 나라만 한 27억, 28억 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 다음 아프리카는 아시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10억 명이 넘어가는 대륙이에요.
아시아랑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나머지 대륙하고는 10억 명에서 갈리니까 구분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 러시아를 포함하는데 7.5억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7억 명 정도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6.4억 명인데 그냥 6억 명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앵글로 아메리카는 뭐 두 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대략 3.3억 명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약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걸 더하면 3.6억 명이다. 뭐 앞뒤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그 다음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섬나라들, 뭐 파푸아 뉴기니 다 합쳐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륙별 인구 규모를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대륙별 인구 밀도도 순서가 똑같아서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별 면적 순서도 이 순서예요. 자, 이제 유럽만 하면 되게 이제 좁지만 러시아가 포함되면 무려 3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건 일시정지 해놓고 필기 좀 해놓으세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세계의 인구 분포.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거주한다. 당연하죠.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반구에 훨씬 대륙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은 대체로 해발고도가 낮고 평탄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해발고도가 너무 높으면 추우니까. 예외가 하나 있긴 있었죠. 적도 근처에서는 오히려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 사람이 살기 유리했잖아요. 뭐 그거 말고는 당연히 사람은 대체로 낮은 곳에 살아요. 자, 그럼 그에 비해서 이제 이제 인구 밀집 지역하고 이제 인구 희박 지역을 뭐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앞에서 기후 지형 배우면서 사실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정리만 하는 거예요. 자, 인구 밀집 지역은 농업에 유리하거나 당연히 식량 생산량이 많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데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 벼농사. 우리가 벼는 정말 인구 부양력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선진국. 자, 여기는 뭐 농업에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뭐 많이 불리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다른 나라에서 식량 같은 거 사오면 되니까, 그쵸?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이런 곳이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인구 희박 지역은 너무 이렇게 건조하거나 또는 너무 춥거나 아니면 해발고도가 너무 높거나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교통이 발달하기 힘든 곳들. 여기는 대표적인 데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거든요. 너무 나무 밀림이 빽빽하고 식물들도 많고 너무 습하고,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정글은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내전 등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하면 뭐 많이 죽기도 하고, 불안하면 애를 낳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구가 희박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지도 조금 확대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어디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어디가 인구가 희박한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인구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이제 색깔이 음영이 진한 곳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중국과 인도가 당연히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일본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벼농사를 짓는다. 우리가 특히 적도 근처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1년에 벼농사를 뭐 2번, 심지어 3번까지도 짓잖아요. 식량 생산량이 충분하니까 인구가 많을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밀집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유럽의 이제 서쪽, 서부 유럽 쪽이에요. 뭐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여기가 산업이 발달하고 뭐 잘 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동부 지역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됐죠? 이 정도가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인구 희박 지역은 훨씬 이제 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도 좀 다양해요. 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사하라 사막은 너무 건조하니까, 그 다음에 옆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뭐 중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몽골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내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은 건조 기후 지역이라서 인구가 희박하다. 건조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여기 서부 지역도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죠. 그쵸? 얘네들은 건조해서, 자 물론 이렇게 파타고니아나 여기 뭐 아타카마 사막이나 이런 데도 사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미부 사막도 사막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다, 인구가 희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대 우림 기후 지역도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특히 여기 아마존강 유역은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에요. 세계 최대의 밀림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도가 높아지면, 자 우리 북극해 근처 한대 기후나 아니면 냉대 기후 지역에서도 추운 곳은 인구 밀도가 높을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캐나다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어요. 면적은 대한민국의 거의 100배쯤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이제 빠지긴 했는데 뭐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은요. 색깔은 아무거나 하자.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도 인구가 희박하다가 나오죠. 티벳 고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위도만 따지면 중위도 지역인데 해발고도가 되게 높아서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도 이렇게 적도 근처는 인구 밀도가 좀 높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위도가 조금 높아지면 중위도나 고위도의 고산 지역은 사람이 살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인구 변천과 인구 구조. 자, 여기는 설명할 게 조금 있는데, 자, 어려운 내용은 다행히 없어요. 이 그래프 여러분들 아마 본 기억은 날 건데 이것도 명료하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먼저 우리가 용어부터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인구 변천이라고 하면 사실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 변은 뭐 변화하다, 그냥 바뀐다는 뜻이고요. 천은 천도할 때 그 천이에요. 이게 수도를 평양으로 뭐 천도하려 그랬다. 그쵸? 서경천도 운동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천은 뭔가 어떤 방향성이 있게 이동해 가는 거, 변하는 걸 천이라 그래요. 일정한 방향으로. 됐죠? 자, 그래서 세계 인구가 변하긴 변하는데 얘가 어떤 흐름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을 특징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됐죠? 그걸 우리가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불러요. 인구 변천 모형. 자, 우리가 인구 변천 모형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 먼저 잡아주자면, 인구가 바뀌는 건 기본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인구가 저절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출생률과 사망률이다. 출생률과 사망률이다.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의 단계를 구분할 때 출생률과 사망률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를 부르는 이제 뭐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출생률과 사망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됐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구분하는데, 그래서 총 인구나 인구 증가율 등이 다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정한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출생률과 사망률이 달라진다.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은 당연히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걸 약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 그래프 좀 확대해가지고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만 보지 말고 밑에 있는 표도 같이 보세요. 자, 인구 변천 모형의 우리 이쪽 Y축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쨌든 변한다. 그리고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이거 공부한 기억 어렴풋이 날 텐데, 그때는 4단계까지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제 만들어진 지 조금 오래된 모델이라서 이제 4단계까지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 봤더니 4단계 이후 현상도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부터 5단계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단계부터 볼게요. 1단계. 자, 1단계는 뭐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거나 아니면 오늘날에는 일부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있죠. 가난한 나라. 거기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의학 기술도 보급이 별로 안 됐고, 그다음에 그런 질병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산화 제한이나 그런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그다음 뭐 이렇게 전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사망률, 질병이나 아니면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죽으면 당연히 아이들도 많이 낳겠죠. 그래서 출생률도 굉장히 높아서, 물론 이 조금 차이에서 인구가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조금 감소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인구는 적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단계를 1단계라고 불러요. 1단계. 자, 그러면 1단계를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위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출생률과 사망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단계를 이름을 붙인다 그랬었죠. 그래서 고위라는 말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 인구는 이제 정체되어 있다. 근데 우리 여기 4단계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도 전체 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여기도 전체 인구는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리고 이제 1단계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요, 출생률과 사망률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많이 낳아요. 다산. 그리고 많이 죽어요. 다사. 다산, 다사 단계라고도 부르죠. 됐죠? 이제 오늘날에는 일부 아프리카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만 나타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뭐 위생도 점점 나아지고 그러면서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하는데 출생률은 한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자, 왜냐하면 사람의 인식은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자, 이제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특히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에는 아이를 낳으면 금방금방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를 낳아도 애들이 이제 유아 사망률이 낮은데, 근데 그걸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률이 먼저 낮아지고 출생률은 한동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자, 이걸 2단계라고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초기 산업화. 자, 이제 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인구 부양력 같은 것도 늘어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막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죠.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만큼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3단계도 보면 출생률과 사망률 차이가 나죠. 여기도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 여기도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인데, 이건 앞에 있으니까 초기 팽창기라고 불러요. 초기 팽창기. 그리고 사망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2단계가 진행될수록 인구 증가율은 당연히 점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겠죠. 이 차이만큼 인구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점점 2단계가 진행될수록 높아진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여전히 많이 낳아요. 다산이죠. 하지만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죠. 감사 단계라고도 불러요.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을 적게 낳아도 유아 사망률이 낮으니까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물론 그런 것만 가지고 낮아지는 건 아니고, 이 단계가 되면 이제 보통은 후기 산업화 사회 또는 산업화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모성애라 그래야 되나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본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책임감도 좀 있고 모성애라는 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아이를 키우는 게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인 거죠. 자, 그런데 사망률은 또 이게 무한정 낮아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면 뭐 평균 수명이 무한정 늘어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은 낮아지면 낮아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3단계가 시작할 때는 인구가 되게 빠르게 증가하지만 3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인구 증가율은 다시 낮아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기 팽창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감소되고 있으니까 감산, 이제 사망률은 낮으니까 소사라고 불러요. 소사, 적게 죽는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 보통은 이제 선진국이거든요. 4단계는 선진국이 되면 자,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자,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자, 출생률도 계속 낮아지다가 너무 낮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때는 산하 제한 정책을 폈지만 이때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뭐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출생률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망률과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상태에서 총 인구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저위 정책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럼 이 단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소산, 그 다음에 소사.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끝났는데 이제 5단계가 생겼어요. 5단계가. 자, 5단계는 일본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는 5단계는 아니에요. 자, 5단계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우리가 출생률도 물론 낮아지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망률이 더 문제예요. 사망률이. 자, 여러분들 이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제 수준이 충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많아지면 일단 사망률도 사실 높아져요. 그러겠죠.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 병도 잘 걸리고 그다음에 일정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뭐 안 낳기도 하는데 이게 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자기 본인의 행복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출생률은 자꾸만 낮아지는데 높아지더라도 거의 높아지지 않는데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이 나타나요. 물론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정리하면 되냐면요. 일부 선진국에서 이런 5단계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령화가 제일 많이 진행된 나라거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맨날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현재까지는 2020년까지는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저출산 고령화 맨날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는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머지않아서 이대로 가면 인구가 감소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더라. 대표적인 나라 일본 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일부 선진국. 됐죠? 자, 여기 감소는 자연 감소라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총 인구가 감소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각 단계를 구분하는 키워드만 잘 이렇게 정리하면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밑에 있는 표 보면서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단계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생률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것을 강하게 펴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되면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5단계가 되면
고령 환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사실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기도 한다.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서 줄어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참고로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는 1년에 30만 명 정도가 태어나요. 출생률이 워낙 낮아져가지고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2019년 기준으로 30만 명이 조금 넘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일본은 현재 우리가 물론 인구가 많기는 해요. 근데 1년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이게 죽는 사람이 30만 명에서 40만 명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인구가 지금 되게 심각한 단계예요. 아무튼 걔네들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자, 선진국은 대부분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미 까마득한 옛날이죠. 2단계로 진입하면서 이미 과거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현재는 당연히 4단계나 5단계, 심지어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도 있다. 자, 그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은 이제 항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하니까요.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2단계, 3단계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20세기 중반, 뭐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4단계 또는 5단계로 들어가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역별로 뭐 대륙별로 인구 변천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당연히 아까 선진국이 주로 모여 있는 유럽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이게 주로 모여 있는 이제 아프리카하고는 당연히 단계가 다르겠죠. 특성이 다르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저리주리 말은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대륙별로 특징을 봤더니 아프리카는 50년대 이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 모든 대륙 가운데 압도적인 1등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낳고 그다음에 현재 막 의학기술 같은 게 보급이 되고 막 지원도 많으면서 이제 사망률은 많이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출생률은 되게 높다. 그다음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과거 1950년대에는 인구 증가율이 무척 높았으나 조금 이따 수치 보여줄게요. 최근에는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도 있고 뭐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자, 특히 유럽. 왜 그러냐면 앵글로 아메리카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미국 인구 증가율이 되게 낮을 것 같지만 의외로 흑인이나 아프리카계나 아니면 이렇게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유럽보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인구 증가율이 그래도 조금 높아요. 유럽은 완전 선진국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럽으로 대표되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아지고 일부 국가는 인구가 감소하기도 한다. 됐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용어 하나만 나온 거니까 중요한 용어니까 설명 좀 할게요. 중위 연령 체크 좀 해주세요. 중위 연령. 자, 우리가 어떤 값들이 막 있을 때, 집단이 있을 때 그걸 대표하는 값으로 수학 얘기예요. 보통은 평균 값을 많이 쓰죠. 평균 얼마냐. 하지만 이렇게 어떤 값들이 균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게 그걸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낙타 등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분포하지 않고 약간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표하는 값으로 다른 걸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중간값. 중간값은 만약에 그런 값이 10개가 있다. 10개가 있으면 그럼 10개 중에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예를 드는데 만약에 이 교실에 학생이 4명, 그다음에 선생님까지 5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5명을 대표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 자,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19, 4명이죠. 근데 여기 선생님 껴있죠.
선생님 나이 대충 알죠? 자, 그래서 이 5명을 대표하는 나이는 이걸 평균값으로 하자면 20대 중반쯤 되겠죠. 근데 4명이 19살인데 맞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5명이 중간에 해당하는 생일 같은 거 따져가지고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딱 중간에 있는 이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구를 나타낼 때는 평균 연령보다는 중위 연령이 좀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값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위 연령하고 사실 평균 연령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고요. 별로 차이도 안 나고 당연히 중위 연령이 높은 나라가 애들은 별로 없고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평균 연령도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이런 수치 값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하라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좀 이렇게 불러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불러주는 건 합계 출산율이에요. 합계 출산율. 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됐으면 합계 출산율이 뭔지는 알죠?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 과연 여자가 평생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느냐 평균적으로. 그게 합계 출산율이죠. 그런데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2명 정도는 돼야, 물론 2명보다는 조금 많아야 되긴 하거든요. 2명 정도는 돼야 인구가 계속 유지가 돼요. 자, 우리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죠. 그래서 1명 1명 2명이서 자녀를 2명은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2명보다 낮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요. 2명보다 많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1명이거든요. 그 기준이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건데, 자, 세계 여러 나라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0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노력하고 그러면 2020년경에는 1.1명으로 예상이 돼요. 1.1명. 1명 정도. 이게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거거든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1975년이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일 거예요. 아버지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어머니는 그쯤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 무려 4명에서 4명.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또는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평균 형제들이 몇 명이었냐고. 이게 부모님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는 평균 4명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보다 이제 한 1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5년에는 5.6명이었대요. 5.6명.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1965년보다 더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형제나 또는 자매가, 남매가 7명, 8명, 그게 드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급격하게 변해왔다. 자, 다시 2020년 기준 약간 예상치긴 하지만 중국은 1.7명이에요. 자, 중국 공산당이 워낙 산하 제한 정책을 옛날에 강하게 펴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자, 1.7명이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산하 제한 정책이 없어졌어요. 폐기했어요.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인구라고 하는 게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아도 한 세대 30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바뀌니까. 자, 중국 인구 증가율 되게 낮아요. 지금은. 자, 그다음에 우리 인도는 2.2명이에요. 물론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중국보다 인도가 합계 출산율이 높죠.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지를 거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국은 1.8명. 1.8명. 재밌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얼핏 보면 중국이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할 것 같은데, 증가율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중국보다 미국이 인구 증가율이 높아요. 뭐 다른 나라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미국, 중국 중요한 나라니까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1.4명.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많은 나라들 중에 대표 나라 하나 가져왔어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나이지리아는 2020년 예상 수치가 5.4명이에요. 5.4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 별거 없죠. 그냥 보면은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평균 인구 증가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래도 낮아지는 중이다. 인구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지구가 힘들어하니까. 자,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많이 낮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죠. 일부 나라는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인구 증가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뭐 이걸 강제로 낮추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개발도상국도 이렇게 더 낮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변화를 보면, 자, 전 세계 인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돼요. 자, 선진국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왔죠. 요만큼. 근데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훨씬 더 커졌죠. 뭐 이걸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선택지에서 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물어봐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밑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와 인구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인구 피라미드 뭐 이렇게 뭐 피라미드형이니 뭐 종형이니, 그다음 뭐 인구 부양비 같은 건 이제 1학년 통합 사회에서, 그다음에 사회문화 공부한 친구들은 사회문화에서, 또는 윤리 공부한 친구들은 윤리 시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배운 거긴 하지만 믿을 수 없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눌러놓고 필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와 인구 문제 라는 제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인구 구조는 말 그대로 인구,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했던 거예요. 했더니 어떤 구조가 나타난다. 그 기준은 보통 연령, 나이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성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업별 종사자 수 가지고 구분하기도 해요. 산업별. 그리고 어떤 나라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율이 높다. 그럼 아무래도 저개발 국가겠죠. 근데 어느 나라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3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선진국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령, 성별, 산업별 인구를 가지고 이제 지역을 좀 구분한다. 됐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연령별 인구 구조예요. 연령별 인구 구조. 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음. 그래서 중위 연령은 선진국이 높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은 자, 인구 구조에 있어서 방추형이나 종형이 나타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산업별 인구 구조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낮고요.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높음 당연한 얘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95명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고요.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은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필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같은 거 하면서 필요하면 좀 이렇게 정리 좀 하세요. 자, 우리가 연령을 이렇게 구분할 때 크게 3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이죠. 유소년층은 이제 0세부터 14세 뭐 이걸 직접 물어보진 않고 당연히 다 제시를 해주죠. 이게 첫 번째 인구 층이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층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을 구분해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자, 3가지로 나눌 때의 기준은 경제 활동을 하느냐 또는 생산 활동을 하느냐 여부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동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대체로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면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이게 부양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의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그걸 구분해야 어떤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포인트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우리 교재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라 그랬는데 이게 청장년층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면 대체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지금 선생님은 써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나이를 보고서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고3인데 이게 물론 만 나이거든요. 만으로 18인데 우리가 지금 청장년층이에요? 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맨날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랑 자기들 우리들이랑은 세대가 다르다면서 자기들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선생님은 국민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맨날 이렇게 선을 긋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청장년층으로 들어가는 게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떤 통계값들 지표는 당연히 연속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 거랑 비교해가지고 뭐 정책 같은 거 세우고 뭐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구분은 꽤 예전에 한 거예요. 오늘날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직접 물어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대학교는 거의 진학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정말 이렇게 옛날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15세면 경제활동 시작했어요. 공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식당 뭐 배달을 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노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65세 이상 있죠. 자 여러분들 요즘 정년 퇴임이죠. 퇴임. 우리가 보통 나이 가지고 구분한다기보다는 퇴임을 하면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 퇴임 나이는 공무원이 좀 길어서 만 62세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은 더 빨리 퇴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령대도 지금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데 조금 이게 슬프다기보다는 이제 문득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정년 퇴임 나이가 만 65세였었어요. 만 65세. 지금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 있죠. 거의 80살쯤 돼요. 80살. 그래서 퇴임을 하고도 무려 한 18년 정도를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65세에 정년 퇴임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70살 조금 넘는 정도였었거든요. 퇴임하고 평생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인생을 물론 나이 먹어서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인생 남은 여생을 좀 이렇게 즐기기도 해야 되는데 퇴임하고 평균적으로 한 6년, 7년 지나면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생각이 하니까 좀 슬퍼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기준은 옛날에 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됐죠?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분하는 데에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 생산 연령과 그렇지 않은 연령의 인구 비율이 중요하다. 당연히 생산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특히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경제가 아무래도 활력을 좀 잃어버리겠죠. 됐죠? 그 다음 여기 하나만 또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인구 비율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 그 다음 뭐 이렇게 막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국가, 그 다음에 선진국, 그걸 구분할 때 뭘 보고 구분하면 제일 명확하냐면요, 노년층 인구 비율을 보고 구분하면 명확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유소년층 인구 비율 한번 볼게요. 대체로 저개발 국가 뭐 인도나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소년층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발달하면 점점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유소년층의 비율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꽤 많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나라하고 그다음에 완전 선진국하고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얘는 무조건 경제가 발달하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무조건 비율이 높아져요. 됐죠? 됐죠? 넘어갈게요. 이거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건데, 자 우리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을 하지 못하는 연령대들은 생산을 하는 연령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같은 식구라 그런다면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비율이 중요해서
인구 부양비를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자, 공식은 되게 쉬워요. 원리를 알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는 경제활동 인구예요. 청장년층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양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 수치인데 사람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제 곱하기 100을 해줘요. 이거 100이 없으면 그냥 대체로 0. 얼마 얼마 또는 뭐 1. 얼마 얼마 소수점이 나오다 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준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령층 이름으로 바꾸면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층 인구 더하기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산수인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총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 더하기 노년 인구 부양비가 된다.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구 부양비가 크냐 작냐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데, 자, 이거 기호 알죠? 비례한다. 그런데 여기 분수로 나타냈으니까 인구 부양비랑 청장년층 인구랑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청장년층이 얼마만큼 많은지, 비율이 높은지만 보면 인구 부양비가 높은지 낮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지리 문제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펜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없어요. 세계지리가 산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거의 모든 어떤 계산 문제를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딱 보면 그냥 비교가 돼요. 다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적으면서 문제를 풀 뿐인 거죠. 됐죠? 어려운 개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하는 개념들 조금 정리를 좀 해주자면 고령화율하고 노령화 지수하고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어도 막 섞어서 써요. 고령화 지수 또는 노령화율 바꿔 쓰는데 정식 명칭은 고령화율, 노령화 지수예요. 율은 비율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비율, 수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 그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이제 지수를 번역이란다. 영어는 원래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지표, 변화, 앞으로 미래를 그러려고 만드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노령화 지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조금 예상해 보려고 만든 개념이다. 구분이 달라요. 자, 일단 우리가 고령화율부터 할게요. 고령화율은 그래, 고령, 나이가 많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사회가 현재 얼마만큼 늙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공식 굳이 적긴 했지만 전체 인구 중에 노년층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건 초등학교 때는 뭐 외워가지고 뭐 시험 문제에서 내고 그랬겠지만 그냥 우리 고등학교 특히 고3에서는 이거 수치를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가면 그럼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이 노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노인 인구가 적을 때에 비해서 이제 사회가 조금 늙어가네라는 걸 좀 느끼기 시작해요. 세금 비율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이게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왠지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화는 변해간다는 뜻이죠. 사회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자, 그런데 14%를 넘어서 20% 정도까지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사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노인을 이게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인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가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이제 이미 늙어버린 고령 사회라 그래요. 7%부터 14%는 고령화 사회, 14%부터 20%까지는 고령 사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령화율이 20%를 넘어가면, 21%를 하면 참 외우기 좋았겠지만 어쨌든 20%를 넘어가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면 진짜 많이 늙어버린 거예요.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죠. 초고령 사회. 됐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령화 지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이렇게 좀 예측하고 싶은 건데, 자, 유소년층 인구는 무엇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요, 출생률이랑 관련이 많아요.
그쵸?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는 사망률이랑 관련이 많은데, 그래서 단순 노인 인구 비율만 보면은 유소년층 인구 이거 비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출생률을 반영한 유소년층하고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하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노령화 지수예요. 자, 이걸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값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물론 이건 가상의 국가예요. 가상의 국가, 실제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자, 일단 우리 A 국가하고 B 국가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25%로 똑같아요. 그리고 고령화율을 따지면 전부 초고령 사회죠. 초고령 사회. 자, 그런데 이제 유소년층 인구하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다른데 현재 상황에서는 B 국가가 A 국가보다는 인구 부양비가 낮겠죠. 왜냐하면 지금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그 현재 상태로는 B 국가가 A 국가보다는 이렇게 인구 부양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경제가 조금 활력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조건이 똑같다면. 그런데 이제 A 국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출산 단련 정책을 정말 강하게 여러 가지 막 지원해주면서 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35%예요. 어린애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B 국가는 그게 잘 안 돼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인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장년층 중에 나이가 많은 편인 뭐 55세부터 뭐 65세 사이, 그리고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노년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 청장년층이 되겠죠. 당연히 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똑같지만,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A 국가는 점점 젊어질 거고 B 국가는 계속 늙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노령화 지수라는 걸 만들었다. 자, 말이 조금 길었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성비. 자, 성비는 이걸 단순하게 외우면 맨날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성이 기준이냐 남성이 기준이냐. 자, 물론 여기 공식이 나오죠. 분모가 기준이죠.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말로 풀어서 쓰면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의 수예요. 됐죠? 기준은 여성이에요. 이유는 또 되게 단순해요. 자,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건 결국 출생률과 사망률, 특히 출생률에 의해서 인구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의 비율하고 남자의 비율하고 여성하고 남성하고 인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여성이죠. 좀 이건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이건 그래서 동물로 예를 들게요. 닭장 안에 수탉 한 마리하고 암탉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알을, 물론 이제 그 무정란 말고 유정란을 정말 이게 암컷들이 다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닭이 금방 늘어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닭장에는 수탉이 100마리고 암탉이 1마리예요. 그럼 얘는 그 암탉 1마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닭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닭의 숫자는 똑같지만 결국은 암컷 여성에 의해서 인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구 관련 지표는 여성이 기준이에요. 여성이 기준. 합계 출산율도 마찬가지고 성비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자, 그래서 남초 지역은 또는 남초 현상은 얘는 100보다 수치가 큰 걸 말하는 거고요. 남자가 더 많다는 뜻이죠. 남자가 초가 됐다. 여초는 그래서 수치가 100 미만인 걸 여초라 그러는데 남자가 적은 거죠. 여성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성비는 여성이 기준이다. 이것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정말 별거 없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기해야 될 건 거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좀 볼 건데, 자, 여기에는 이제 인구 피라미드가 2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도 처음 이런 개념을 만들었을 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용어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인구 피라미드는 먼저 연령별, 그 다음에 성별 인구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보통은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인데 뭐 바꿔 쓰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축은 연령별 이제 구분인데 보통은 5살 단위로 끊어요. 1살 단위로 끊으면 너무 이렇게 촘촘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를 조사할 때 국제 표준이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5살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율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구 수로 나타내기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좀 이제 미리 좀 한 가지를 말하자면 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쪼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이게 노년층의 성비 같은 걸 물어보는데 사실 그 차이가 얼핏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좀 쪼잔하더라도 이게 면밀하게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봤더니 니제리아는 여성이랑 남성이랑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은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물론 둘 다 적은데 비율이. 하지만 잘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분명히 많죠. 그러니까 쪼잔한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됐죠? 혹시 그런 게 나오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그리고 처음에 이런 인구를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는 대체로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인구 피라미드라고 그러지만 현재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적죠. 이미 많이 바뀐 거예요. 세계의 인구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저개발 국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나라에서는 많이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사망률이 높으니까 뭐 병에 걸려 죽거나 뭐 이렇게 굶어 죽거나 그러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를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라고 불러요. 피라미드형. 자, 그런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뭐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이제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률도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이렇게 많이 안 죽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일단 태어나는 사람은 좀 줄어들 거고요. 근데 그 태어나면 일단 이렇게 자라다가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노인층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인구 피라미드가 바뀐다.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을 닮았다. 벨 있죠, 벨. 그래서 이걸 종형 인구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종형은 이제 경제가 꽤 발달한 나라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나타나더라. 됐죠? 근데 이제 오늘날 꽤 많은 선진국은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뭐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이것도 이제 아니에요.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나이를 먹었고, 그런데 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가 뾰족하지 않고요. 위에가 이렇게 일단 인구가 많고, 근데 아래로 갈수록 얘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요. 출생률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합계 출산율이 지금 2명이 안 되잖아요. 많은 선진국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인구 피라미드를 방추형이라고 불러요. 방추. 참 용어를 좀 바꿔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틀이죠, 배틀. 우리가 그 천짜는 기계. 이게 우리가 영화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기계가 있어가지고 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을 짜는 그때 쓰는 도구거든요. 그 얘가 왔다 갔다 하려면 방추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방추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항아리형이라고 해요. 항아리형. 사실 항아리형이 좀 낫죠. 항아리형은 가운데 배가 볼록한 거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4단계 또는 이제 5단계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인구 변화에 따른 어떤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를 보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뭐 발표 수업 같은 거 해도 되게 좋아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74페이지까지 끝났고요. 자, 우리 75페이지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용이 적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힘을 내서 아무튼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자, 세계의 인구 이주. 이주는 이동해서 거주한다, 정착한다는 뜻이죠. 이동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인구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이주라는 말 대신 인구 이동이라 그랬었어요. 아무튼 인구 이주.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죠.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의 인구 이주를 살펴볼 건데, 자, 인구 배출 요인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배출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겠죠? 그런 지역에는 어떤 원인이 있느냐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빈곤, 가난하거나 그다음 뭐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나 또는 뭐 전쟁이 났거나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갈 거고요. 자, 반대로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입하는 원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소득 수준, 뭐 일자리, 뭐 환경이 좋다거나 그래서 인구 배출 요인이 강한 곳에서 인구 배출, 흡입 요인이 강한 쪽으로 사람들은 이주를 하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인구 이주의 유형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냥 그렇게 그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일단 기간은 일시적인 이주냐 아니면 영구적인 이주냐. 일시적인 거 그냥 해외로 돈 벌러 잠깐 가는 거 또는 여행 가는 거. 영구적인 이주는 이민 가는 거 또는 난민도 거의 영구적인 이주죠. 다시 돌아가기 힘드니까. 그다음에 동기는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자, 강제적인 이주의 대표적인 건 난민이에요. 난민. 자, 난민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전쟁이 났든 자연재해가 있었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온 사람을 난민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강제 이주죠. 그 다음에 과거긴 하지만 옛날에 그 노예 무역할 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끌려갔었죠. 이것도 강제적인 이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 범위는 국내 이주냐 아니면 국제 이주냐. 그 다음 원인은 이제 오늘날 이런 인구 이주의 대부분은 경제가 원인이죠.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종교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여러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과거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뭐 그게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면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또는 뭐 테러가 있거나 그러면 이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막화 뭐 그런 것들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살 수 없으니까 역시 이주할 수도 있는 거죠. 뻔한 내용이었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인구 이주의 특징은 오늘날 이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국제 이주가 대부분이다.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구분해 봤더니 자, 미숙련 노동자는 자, 그래서 미숙련은 이렇게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기술, 단순 노동. 그래서 여기는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대륙으로 구분을 하자면 또는 나라로 구분을 하자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그 다음에 동남미 남부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나 우리나라나 일본 등으로 이주를 한다.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당연히 경제력이 낮은 곳에서 경제력이 높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하나 더 인구가 이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 원리예요. 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리와 반비례한다. 좀 말이 그러는데 길게 쓰기 싫어서 이렇게만 적었어요. 거리가 멀면 이주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거리가 가까우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그냥 금방 이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주를 당연히 많이 한다. 쉽게 할 수 있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에 비해서 숙련 노동자는 보통 전문 지식을 이용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뭐 의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데 당연히 다른 데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환경이 더 좋거나 그래서 이주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굉장히 엘리트들 있죠. 미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나라보다는 미국이 나은가 보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우리 지도 있죠. 자, 지도는 뒤에서도 뭐 비슷한 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좀 체크 좀 해줄게요. 그 여러분들은 여백이 있으면 여백이 있나? 여기 여백이 별로 없네요.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외우는 건 아니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수준이에요. 자, 먼저 대륙별로 보면은 여기 아프리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 그다음에 여기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민자 비율이 되게 낮은데 이건 곧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에 비해서 유럽, 그다음에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 대표적으로 미국이고요. 그런 나라들은 이민자 비율이 높다, 많이 들어온다.
전체적인 양상이에요. 근데 국가별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유럽 쪽에서도 나라마다 특징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영국을 한번 봐볼게요. 영국 선생님 말로만 할게요. 천천히. 자,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넘어온다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몰려오기, 이주하기 쉬운 나라들이 있어요. 일단 언어가 같으면 좋겠죠. 또는 과거에 식민지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하긴 좀 그렇네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으면 어쨌든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전파가 됐을 것이고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영국은 지금도 영연방이라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영국의 여왕이 그 나라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영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뉴질랜드는 화폐에 영국 여왕이 있기도 해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영국으로 오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영국은 어느 나라가 유난히 비중이 좀 높냐면요, 인도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인도 가난하죠. 근데 여기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영어가 공용어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인데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순위권에 있다. 그러면 영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영국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이랑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 자, 프랑스는 과거에 북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를 했었어요.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알제리. 자, 그래서 이렇게 유입된 나라들을 봤더니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특히 알제리가 순위권에 있으면 프랑스예요.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유럽에서 제일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당연히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럼 독일은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웃하고 있는 동부 유럽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동부 유럽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서부 유럽으로 당연히 가까운 데에 있는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폴란드. 그 다음에 또 하나, 터키에서 독일로 유난히 많이 가요. 그 까닭은 이제 독일하고 터키하고 국가 간 협정을 맺어서 노동력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유난히 터키 사람이 많다. 터키 나오면 독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는 대체로 이제 가난해서 북부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가고요. 하지만 여기 중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이 일대에서는 제일 그나마 경제가 발달해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이주하기도 해요. 그나마 먹고 살만 하니까. 자,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 열렸던 거 알고 있죠? 먹고 살만 하니까 월드컵도 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대표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석유는 되게 풍부한데 문제는 이제 석유는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잖아요. 고갈되기 전에 여기가 사막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건축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사회 간접 자본 되게 많이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이제 주로 젊은 남성들이 일하려고 이쪽 지역으로 몰려들거든요. 그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서남아시아 지역은 주변에 있는 종교가 비슷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들만 많이 이주해 온다.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비가, 특히 청장년층의 성비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100보다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젊은 남성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체크해둘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일본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또는 뭐 중국, 조선족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뭐 이걸 물어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뭐 같은 선진국이니까 뭐 인구 이동이 많지 않은데, 자, 이렇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자, 그래서 멕시코는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마음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요. 그리고 미국은 멕시코에서만 건너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건너가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사실 대부분 경제력이 떨어지거든요. 경제 수준이 낮거든요. 근데 그나마 칠레, 아르헨티나가 여기에서는 나름 잘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구가 조금 이주하는데 뭐 이걸 물어보는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뭐 물어볼 가능성도 없고요. 자, 이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뭐 일시정지 해놓고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난민. 아까 이야기했었죠. 난민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오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자, 뭐 기근이나
또는 뭐 자연재해 때문에 떠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내전 IS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난민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시리아 체크 좀 해두시고요. 지도에서 시리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열심히 복습한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겠지만 지도에서 꼭 찾아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인구 이주에 따른 지역 변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이주한다는 얘기는 언어가 이렇게 섞인다는 얘기고 문화가 섞인다는 얘기고 종교가 섞인다는 얘기죠. 물론 섞일 수도 있지만 잘 안 섞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옮겨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먼저 인구 유출 지역의 변화.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대체로 경제가 덜 발달한 나라가 되겠죠. 자, 긍정적인 영향은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돈을 보내와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자,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자,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우리보다 좀 못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을 거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은 베트남 안에서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타고난 그런 금수저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나름 엘리트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비록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이제 공장에 다니더라도. 그래서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트들이 자꾸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주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산 연령층의 인구가 유출되고요. 그다음에 고급빛 전문 인력이 자꾸만 빠져나가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더라. 그다음 이제 인구 유입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인 거죠. 긍정적인 영향, 노동력 확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가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이게 잘 섞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유럽은 문제가 심각한 곳도 많아요. 특히 종교가 달라서, 자, 유럽은 대부분 크리스트교죠. 하지만 유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뭐 터키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잖아요. 특히 이슬람교는 종교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뭐 어떻게 보면 한 예일 수도 있지만 사례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면 당연히 최대한 이렇게 노출하고 해수욕을 즐기는 데 비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게 몸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긴 옷을 입고 특히 히잡을 쓰기도 하고, 그냥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약한 계층, 약한 사람들한테 자꾸 책임을 넘기거나 아니면 그런 분노를 그쪽에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가 좋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좋아지면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는 서남아시아나 북부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말 길어지면 뭐 할 별것도 없는데, 자, 넘어가서 76페이지 볼게요. 자,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유출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봤더니 인구 순 이동 있죠. 자, 이거 좀 체크 좀 해줄게요. 체크.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적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라 그랬죠. 자연적으로 사람도 생명체니까 태어나고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인구가 변하는 걸 자연적 증가라고 불러요.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자연적 증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자연적 증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태어나고 죽는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유입되고 또는 유출되는 거에 따라서 인구가 변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회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됐죠? 자, 이건 뭐 공식 아닌 공식인데 어느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을 거예요. 그냥 유입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남아시아나 다른 데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구가 변한다.
변한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인구 순 이동이라 그래요. 인구 순 이동. 같은 말이에요. 인구 순 이동. 자, 우리 순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죠. 자, 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어요. 자, 내가 뭔가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아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뭐 인건비 다 빼고 났더니 내가 실제로 남는 건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이 순이익인 거죠. 이익이랑은 좀 달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인구 순이동은 유입하고 유출을 이렇게 따졌을 때 유입이 유출보다 많으면, 그쵸? 유입이 유출보다 많으면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순유입이라고 불러요. 순유입. 자, 반대로 이렇게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건 순유출이라고 불러요. 더하기 빼기를 했더니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많느냐. 자, 그래서 설명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 지도 좀 눈여겨 좀 봐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지도는 앞에 있는 거랑 거의 같은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미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볼게요. 참고로 이 그래프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한 그래프인데 너무 작게 이렇게 나왔네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지역별, 대륙별 인구의 사회적 증감. 자,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이렇게 따졌을 때 순유입이냐 순유출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륙별로 봤더니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잘 사는 선진국이 많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순유입인 거죠. 순유입,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 저개발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는 순유출인 거죠. 사회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아시아는 일단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이 많고 인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순유출이 사회적으로 감소하는 게 제일 많다. 일단 이건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인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그거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대신 오세아니아는 워낙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인구가 적어서 어쨌든 계속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워낙 인구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인구 증가 속도는 이 증가 수는 얼마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구가 이주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또 뭐가 영향을 미친다 그랬냐면 거리였었죠. 거리.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이주한다. 그래서 뭐 뒤에 가면 더 복잡한 그래프도 있겠지만 여기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유럽?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앵글로 아메리카로 빠져나가요. 됐죠? 자, 그런데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봤더니 라틴 아메리카에서 요만큼 들어왔어요.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서 또 앵글로 아메리카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시아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가려면 가난한 이렇게 흑인들인데,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지중해만 건너면 되니까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으로만 간다.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아는 자, 앵글로 아메리카로 요만큼 빠져나가면 다른 대륙으로도 가겠죠. 아시아는 워낙 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꽤 많고요. 터키, 서남아시아도 아시아잖아요. 거기서 유럽은 바로 옆에니까.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 그려 놓으시고요. 어느 대륙에서 어느 대륙으로 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아시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꾸준히 사람들이 유입되긴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최근의 인구 이주 사례라고 돼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자, 20세기 후반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서부 및 남부 유럽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훨씬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럽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받아들였더니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슬람교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른 해결책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인구가 이동할 때는 거리가 무척 중요하다. 됐죠? 그다음 난민의 유입 증가. 원래 난민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난민이 발생했죠. 시리아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 이슬람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되면서 유럽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북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건 물론 그 지역이 못 살기도 하지만 유럽 애들이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지들이 받아들일 땐 언제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들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자기네들 일자리 뺏어간다고, 자기네들 실업자 늘어난다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분명히 큰 잘못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3D 업종에 일하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 고향이 되게 시골인데 시골에서 요즘 뭐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골 가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과 따고 있고요, 고추 따고 있고요, 피망 따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촌이 돌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나라들 뭐 영국, 독일, 프랑스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영국은 인도 같은 데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독일은 터키, 그다음에 프랑스는 북부 아프리카.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무슬림, 이슬람을 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더라. 자, 얘는 봐보세요. 2010년인데 이미 과거죠 조금. 그런데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70만 명이 무슬림이에요. 470만 명이면 프랑스 인구가 6천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거의 10%인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길 가다가 10명 중에 1명이면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산유국으로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자, 이것도 앞에서 이미 그 설명은 했어요. 자, 여기는 대부분 건조 기후 지역이라서 지금은 석유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석유의 그런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겠죠. 전기 자동차 같은 게 많아지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있는 석유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통 오일머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항만, 도로 또는 뭐 이렇게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시설 같은 것들, 공항 같은 것들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서 미래에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건조 기후다 보니까 인구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이민을 가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젊은 남자들이 일을 하려고 뭐 몇 년 정도, 뭐 짧으면 몇 개월 잠깐 가서 일을 한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안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젊은 연령대에서 남자들의 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하면 두바이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여기 카타르 나왔거든요. 체크 좀 해둘게요. 카타르. 우리 카타르는 뒤에서 에너지 할 때 나오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에 동쪽에 붙어있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상당히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다음 월드컵이 여기 카타르에서 열리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몰려드는 나라들 출신 국가를 봤더니 파키스탄은 이해가 되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니까. 인도는 힌두교인데, 근데 우리가 아까가 아니죠. 우리가 종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는 주로 힌두교를 믿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숫자 자체는 꽤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안 돌아가려 그러니까 기간 같은 걸 엄격하게 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이 오면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주로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내용 설명은 다 끝났고요. 다음 영상은 우리 문제 해설로 돌아올게요. 네, 수고했습니다.